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 블로그나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랑 닉네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렇게 책 모임에서 제가 스피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교양 있는 자리에서 제가 과연 교양 있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지만, 오늘 최대한 재밌고 유익하게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라이드가 안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일단은 저 소개랑 그리고 제가 왜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저도 책 모임을 조금 나가봤지만 막상 책을 다 안 읽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책을 요약하는 컨닝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되게 지방 출신인데 되게 애매하게 인서울을 했는데 되게 문송한 대학과 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졸업을 하고 이렇게 취업을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문송한 그런 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마케터라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대외 활동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인턴이랑 아르바이트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 지금 카카오죠? 거기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팀장님이 소카라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회사에 CM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를 스카우트해서 신입으로 입사를 했고 거기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브랜드 마케터를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브랜드 마케팅은 그냥 광고 촬영장에 가가지고 막 연예인들이랑 사진 찍고 광고주로 막 사인 받고 이런 약간 화려한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약간 프로젝트 매니저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런칭을 하면은 되게 여러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돼요. 뭐 디자인 팀이랑 또 일을 해야 되고 개발팀이랑 또 일을 해야 되고 뭐 기획팀이랑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되게 내향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막 그 진짜 비굴하게 빌면서 막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마케팅 프로모션이 보통 엄청 급박하게 진행돼서 모든 팀의 협의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막 부탁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 성격에 잘 맞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서 컨텐츠 마케팅 일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컨텐츠 마케팅은 약간 유행하는 그런 컨텐츠를 잘 우리 브랜드에 녹여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계속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그 컨텐츠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창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매일 11시, 12시까지 되게 야근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 보니까 8시인데도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가슴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이 오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들어가지고 다 때려치고 영국에 5호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막 사람들이 너 돌아오면 이제 30인데 도대체 뭐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평생을 공부를 하고 평생을 일해왔기 때문에 조금 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브랜드 마케팅으로 구할 수 있는 직업이 영국에서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브랜드 마케팅은 약간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중요한데 제가 평생 한국에서 살았다 보니까 영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경력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스벅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리스타를 일을 하면서 계속 사무직이 구직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작은 회사에 그 디지털 마케터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면접에서는 엄청 되게 그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그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일할 때 옆 팀에서 하던 거를 보고 약간
보고 배운 거를 대충 답을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저랑 같이 취업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UCL이라는 그 런던 대학교 명문대를 나온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이거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그 회사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혹시 불안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명문대 학교 학생이 아, 나는 스타트업 좋아한다. 만약에 이상하면 그만두면 되지 않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사실로 일어났는데 사실로 일어나더라고요. 그 회사가 진짜 이상한 회사였어요. 그 클릭 낚시 회사였는데 그 막 그 예를 들면 막 티스토리 블로그에 진짜 막 이상한 콘텐츠를 막 올려서 막 티스토리 블로그를 막 한 20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정량 트래픽이 되면은 거기 구글 광고를 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글 광고를 달아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광고비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아 망했다 이러고 맨날 그렇게 회사의 프로덕트가 이상하니까 당연히 저도 매출을 가져올 수 없겠죠. 그래서 막 회사에서 엄청나게 막 유혹도 많이 듣고 너 이렇게 회사 돈 낭비할 거면은 당장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힘든 생활을 보냈죠. 아 눈물 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2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계속 지원을 하다가 면접 3번을 보고 그리고 또 테스트 1번을 보고 유럽에서 가장 큰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 성공 시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클라이언트 중에 매치스 패션이라는 되게 큰 럭셔리 명품 플랫폼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 클라이언트를 담당하면서 그 구글 애즈에 대해서 기술도 많이 익히고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워홀 비자로 있었으니까 스폰서십이 필요했거든요. 영국에 계속 있으려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패션 플랫폼인 네타포르트에 입사를 하고 퍼포먼스 마케팅 매니저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또 이직을 해서 명품 주얼리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슬픈 스토리를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말했는데 이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였죠. 그리고 영어도 그렇게 막 유창하게 못했어요. 그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막 영주권자나 아니면 여기서 산 사람처럼 아무래도 말을 못했죠. 그리고 비자도 거의 2년짜리 한계가 있는 비자로 살았기 때문에 되게 한계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 그런 기술을 공부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다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문과를 나오신 분들은 취업에 되게 한계를 느끼실 거고 그리고 커리어를 쌓을 때 기술을 쌓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극복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딱 한 줄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퍼포먼스를 내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광고, 뭐 오개 광고를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광고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광고를 몇 명이나 보고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몇 명이나 그 상품을 구매하는지 이렇게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렇게 몇 명이 그 광고를 보여줬고 그리고 몇 명이 광고를 클릭했고 그리고 몇 명이 상품을 구매했는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집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그 TV 광고를 집행하려면 그런 랩사, 그 미디어사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우리의 소재를 전달하고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거였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광고를 집행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주가 직접 플랫폼에서 광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집행한다는 말은 돈을 주고 유료로 광고를 집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료로 어떤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면은 그건 퍼포먼스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를 내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은 보통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서 가장 큰
목표가 보통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목표로 많이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은 성장을 계속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보통은 연봉을 빨리 올릴 수 있고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나이키를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우리 뉴진스 친구들이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옆에 광고라는 표시가 있죠? 빨간색으로. 저게 그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고, 저것도 퍼포먼스 마케팅 팀에서 관리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내리면은 광고라고 이렇게 표시가 뜬 컨텐츠가 뜨죠. 그것도 퍼포먼스 마케팅 팀에서 관리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이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커밍 노트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광고 플랫폼 관리. 제가 보통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인스타에 포스트 올리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광고주들만 접속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재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산 설정,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줄 것인지 타겟팅까지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플랫폼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올리고 나서 집행을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 광고의 반응이 좋았다 하면은 이 광고를 뭐 서울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태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약간 그룹화해서 분석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체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마케터가 집행하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검색 광고, 그리고 퍼포먼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있으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효율이 제일 좋았으면 여기에 돈을 더 투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 마케팅은 되게 여러 플랫폼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도 심지어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제가 책에서 다룬 그런 플랫폼은 구글 애즈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외에서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고, 한국에서는 유튜브 광고를 집행할 때 아니면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쓰지는 않는다는 말이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전문가 레벨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국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구글 애즈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구글 애즈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 깊은 셀프 서빙 애드 플랫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 광고를 구매할 때 뭐 미디어 뭐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광고를 집행해 주세요,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구글 애즈는 직접 광고를 올리고, 그리고 내가 예산까지 직접 손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다 보니까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 타겟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령대, 그리고 성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뭐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데 강아지 용품을 검색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강아지 관심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강아지 관련 그 광고를 계속 타겟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수입도 구글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봉이 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다,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다,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 그런 검색 히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검색 기록도 있으니까 그런 기록들을 구글한테 어떻게 보면 다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겟팅을 엄청 상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채널 중에서 구글 애즈가 사실은 돈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채널이에요. 그 세계
그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내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책에서 그 상당 부분을 구글 애즈를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책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책을 보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퍼포먼스 마케터로 일한 5년, 6년 동안 배운 거를 진짜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직무에 대해서 기술을 배운다는 거는 결국에는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면접 어떻게 과정이나 그리고 과제 대비법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이렇게 책 요약과 저의 슬픈 역사들을 이렇게 나열해봤는데 조금 퍼포먼스 마케팅이 마케팅 팀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책에 안 담긴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 홀리데이 페스티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 11월이랑 12월이 보통 페스티브 시즌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크리스마스에는 여기는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으니까 보통 쇼핑을 많이 하고, 그리고 12월 26일에는 박싱데이 세일이라고 해서 보통 50%에서 80% 정도 브랜드들이 다 세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해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2달 안에 그 30%의 매출을 만들어내니까 정말 사활을 걸어서 되게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 4월부터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렇게 큰 마케팅 본부가 있으면 각자의 팀이 이 페스티브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브랜드 마케팅 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그래서 캠페인을 총괄하는 팀이고, 그래서 우리가 페스티브 캠페인을 통해서 이번에 300억을 벌어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체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각 팀으로부터 각 팀에 이렇게 목표를 지정해줘요. 뭐 300억 중에서 니네 팀은 뭐 100억 벌어와, 니네 팀은 50억 벌어와,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인지를 각 팀한테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미지나 비디오가 필요한지를 다 취합을 하고, 그리고 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 얼마나 걸릴지 타임라인 같은 것들을 취합해서 상부에게 보고를 하고 캠페인을 관리하고 진행시키는 팀입니다. 그리고 디자인팀은 브랜드 마케팅 팀과 같이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프로모팅할 마케팅 메시지를 정리해요. 뭐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하세요 라고 이렇게 심플한 메시지를 던지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제 예전에 일했던 회사는 뭐 크리스마스에 영국의 젠틀맨들이 어떻게 그 크리스마스 스타킹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와 콘텐츠를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스타킹이 이렇게 양말 모양인데 여기에 막 귤도 넣고, 그리고 막 코인 모양 초콜릿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는 이런 선물 그런 양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콘텐츠를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같이 마케팅 메시지를 정하고,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와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제휴 마케팅 팀은 아무래도 우리 브랜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그런 브랜드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은 시너지가 훨씬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해당 기간에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할 브랜드가 있는지 찾아서 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CRM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일 기간에는 보통 VIP 세일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보통은 세일 재고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세일을 해서 VIP들이 먼저 구매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일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쿠폰, 그리고 뭐 이메일이랑 푸시 뭐 이런 것들을 다 스케줄링하고 발송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팀은 그 캠페인 기간 2달 동안 올라갈 콘텐츠들을 다 미리 만들고 카피를 쓰고 그리고 이걸 언제 올릴 건지 그 캘린더를 만들어서 다른 팀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팀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퍼포먼스 마케팅 팀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할까요? 일단 캠페인 론칭 전에는 아까 제가 막 그 크리스마스 기간에 300억을 목표로 한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그러면 보통은 30% 정도가 퍼포먼스 마케팅 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00억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그 매출을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없다면은 브랜드 마케팅 팀에 피칭을 해요. 그래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캠페인이 있을 때 어떤 채널에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돈을 많이 가져올지를 생각을 해서 페이스북에 뭐 30% 예산을 태우고 뭐 구글에 20% 예산을 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미디어 플랜을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플랜을 세웠으면은 광고 지면을 예약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 그 광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은 캠페인을 미리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가 제가 35개 마켓을 관리를 했고 그리고 검색 광고 그리고 쇼핑 광고 따로따로 계정이 있어서 거의 50개 정도의 계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계정당 저희는 그때 디자이너별로 캠페인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500개의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0개 계정에 300개의 캠페인에 모두 카피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을 준비하는 기간이 진짜 스트레스 받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카피나 그리고 이미지가 있으면은 저희 팀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디자인 팀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카피라이터에게 저희 카피랑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3주 동안 열심히 하면은 이제 드디어 캠페인 론칭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 300개 캠페인, 50개 계정에 있는 모든 캠페인의 카피를 라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통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자동으로 설정했는데 뭔가 실수를 해서 라이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보통 12월 26일이 박싱데이라고 영국은 휴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세일을 새벽 5시에 런칭을 해가지고 맨날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런칭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전날에 막 와인 같은 거 마셔서 막 정신 없는데 막 캠페인 라이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박싱데이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을 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상품 정보 가격들이 다 업데이트 됐을 거 아니에요. 세일 가격으로.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광고가 라이브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박싱데이는 1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퍼포먼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매출이 얼마나 났는지를 그 경영진에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캠페인 종료 후에는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얼만큼 달성을 했고 그리고 배운 점은 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캠페인을 어떻게 론칭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장벽을 낮추려고 쓴 책인데 아직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계속 읽다 보시면은 전반적인 그런 그림이 이해가 되시면서 언젠가는 되게 자신 있게 개정 집행을 확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책을 잘 참고하시고 다들 좋은 직장에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